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자는 게냐? 해가 중천에 떴다.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이야기는 아침부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는 조노인댁 안방마님 박씨 부인의 불호령과 함께 시작된답니다. 그녀의 분노가 향한 곳은 바로 시집 온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며느리 월향의 방문 앞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아니 되네. 여보, 제발 멈추시오.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시아버지 조 노인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조 노인은 자신의 늙은 몸을 던져 며느리의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또 한편으로는 위협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절대 안 되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저 아이를 함부로 깨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영감,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요?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온 마을이 우리 며느리를 잠자는 귀신이라 놀려대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전연을 저리도 감싸고 도는 것이오. 대체 전연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알 것 없소. 당신은 그저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오. 조노인은 아내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마치 비밀이라도 지키려는 듯 더욱더 필사적으로 며느리의 방문을 막아설 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풍경은 이 집안에서는 이미 익숙한 아침 풍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깨우려는 시어머니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서는 시아버지의 아슬아슬한 대치.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며느리 월향은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지요. 조 노인댁의 며느리 월향, 그녀는 시집 온 첫날부터 온 마을의 화제거리였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빼어난 미모나 대단한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녀의 잠버릇 때문이었지요. 월향은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 아니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을 손에 꼽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마지못해 부스스 눈을 뜨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면 또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여 해가 지기도 전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지요. 그녀가 깨어있을 때라고 해서 딱히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뜰에 꽃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몸은 이곳에 있으나 혼은 다른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사람처럼 몽롱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지요. 바느질, 길쌈, 요리.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어떤 살림에도 그녀는 전혀 관심도 재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재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자기뿐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이러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찌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을 수 있었겠소이까. 글쎄, 조노인댁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가 웬 사내와 놀아나다가 낮에는 기력이 없어 잠만 잔다더군.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그 며느리에게 귀신이 씌어서 밤마다 혼을 빼앗겨 낮에는 시체처럼 잠만 자는 것이라더군.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싸한 추측들을 늘어놓으며 월향을 잠자는 귀신 혹은 게으름뱅이 며느리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온 마을의 웃음거리이자 흉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참을 수 없어 했던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답니다. 그녀는 평생을 부지런함과 억척스러움으로 이 조씨 집안을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며느리 월향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이자 가문의 수치 그 자체였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팔자 좋은 년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인가. 남들은 며느리 덕에 늙어서 호강을 한다는데 나는 며느리 밥까지 내가 차려 바쳐야 할 판이니. 아이고, 내 신세야. 박씨 부인의 잔소리와 구박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월향이 겨우 눈을 떠 밥상에 앉으면 잠만 자는 주제에 밥은 잘도 넘어가는구나 하며 타박했고, 월향이 뜰을 거닐기라도 하면 어디 쏘다닐 기운은 있나 보구나, 그 기운으로 물이라도 한 동이 더 깃거라 하며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그녀의 분노를 더욱더 치밀게 하는 것은 바로 남편 조 노인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그 어떤 게으름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소음을 단속하고 그녀의 방에 좋은 향까지 피워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인 조정수의 불만 또한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정수는 아버지의 상단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실패와 불운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파산 직전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처럼 함께 밤을 새워 장부를 정리해주거나 혹은 자신의 고단한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의 아내 월향은 그런 그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그저 매일같이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부인, 대체 언제까지 잠만 잘 것이오?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망해가는 상단을 일으키기 위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아비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도 태평할 수가 있단 말이오. 하지만 월향은 그런 남편의 원망에도 그저 슬프고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 월향을 구박하고 원망하는 와중에도 오직 시아버지 조노인만이 아주 기이할 정도로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며느리 사랑을 넘어 거의 맹목적이고 필사적인 수준이었지요. 그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에게 안차의 근처에서 발소리조차 내어서는 아니 된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명을 어겨 며느리의 잠을 깨우기라도 하면 그는 불호령을 내리며 그 하인을 당장 내쫓아 버릴 기세였지요. 그는 또한 며느리의 방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유도한다는 값비싼 침향을 매일같이 피워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가 잠결에 이불이라도 걷어찰까 밤중에 몰래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기까지 했지요. 아들 정수가 아버님, 대체 어찌하여 저리 무심한 아내를 감싸고만 도시는 겁니까?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 조 노인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정수야, 너는 아직 모른다. 저 아이가 잠을 자야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일세. 그러니 너는 그저 묵묵히 아비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여라. 잠을 자야 복이 들어온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망측한 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저 요망한 며느리에게 홀려 노망이라도 든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영감, 당신이 단단히 미쳤구려. 저 게으른 년이 잠만 자는데 어디서 복이 굴러 들어온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굿이라도 한 판 버려 전연에게 붙은 잠귀신을 떼어내고야 말겠소. 하지만 조 노인은 아내의 그 어떤 협박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며느리의 방문 앞을 지키는 기이한 파수꾼이 되어갔지요. 마을 사람들 또한 조 노인의 그 유별난 며느리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조 노인 양반이 며느리 잠 깨울까봐 집에 오는 손님도 못 오게 막는다더군. 필시 저 며느리에게
남들은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라도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잠자는 며느리와 그녀의 잠을 목숨 걸고 지키는 시아버지의 기묘한 이야기는 온 마을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첫 번째 실마리는 아주 뜻밖의 사건을 통해 아들 정수에게 먼저 주어지게 된답니다. 조 노인의 상단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답니다. 아들 정수는 망해가는 상단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북쪽 지방과의 큰 인삼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당시 북쪽 국경 지방에서는 작은 전쟁이 일어나 약재로 쓰일 인삼의 수요가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만 성공시킨다면 단숨에 큰 돈을 벌어 모든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수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거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삼을 실은 배가 내일 아침이면 북쪽을 향해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조 노인이 다급한 얼굴로 아들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확신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정수야, 큰일 났다. 당장 내일 떠나는 배를 멈추거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배를 멈추라니요? 정수는 황당하여 되물었습니다. 조 노인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지금 당장 그 배에 실은 인삼을 모두 내리거라. 그리고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인삼 대신 최고급 비단을 가득 실어 보내야만 한다. 내가 꿈에서 그리 똑똑히 계시를 받았느니라. 꿈 계시?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상인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진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지금 북쪽에서는 전쟁으로 비단이 남아돌고 인삼이 금값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비단을 싣는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지의 그 헛된 꿈 이야기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을 날려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정수는 아버지의 말을 노망든 늙은이의 잠꼬대쯤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음 날 아침 예정대로 인삼을 실은 배를 북쪽으로 떠나보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한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북쪽의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싱겁게 끝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약재로 쓰이던 인삼의 수요는 하루아침에 끊겨 인삼값은 똥값으로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혼례와 잔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옷감으로 쓰일 비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비단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지요. 만약 아버지의 그 꿈 계시대로 인삼 대신 비단을 실어 보냈더라면 정수는 망해가던 상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넘어 한양 제일의 거부가 될 수도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정수는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버지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편협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몽이라도 꾸신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토록 며느리의 잠을 지키려 했던 것과 이 모든 것이 무슨 관련이라도 있단 말인가? 인삼 거래의 실패로 조노인의 상단은 이제 정말로 파산 직전에 내몰렸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몰려와 문짝을 두드리며 빚, 독촉을 해댔고 집안에는 남은 재산이라고는 먼지 쌓인 가구 몇 개가 전부인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아들 정수는 모든 희망을 잃고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꽉 막힌 운명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절망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 조노인만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절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며느리 월향의 잠자리를 돌보는 데에만 몰두했지요. 그는 여전히 괜찮다. 저 아이가 잠을 자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 노인이 또다시 다급한 얼굴로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정수는 술에 취해 또 그놈의 꿈 타령이십니까?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시옵소서 하며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 노인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박하게 외쳤지요. 이번에는 진짜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똑똑히 들었다. 며느리가 잠결에 서쪽 붉은 흙, 큰 가뭄이 온다.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서쪽 붉은 흙, 큰 가뭄? 정수는 아버지의 말에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쪽 지방의 붉은 흙이라면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령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마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서쪽 지방의 붉은 흙을 모조리 사들여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삼거래의 실패로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불신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남은 마지막 땅 문서와 아내의 폐물까지 모두 팔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서쪽 지방의 붉은 흙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조 도령이 실성을 했나 보네. 망해가는 마당에 저 쓸모없는 흙더미를 사들이다니. 하지만 주인님들, 몇 주 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 노인의 예언대로 서쪽 지방에 수십 년 만에 끔찍한 대가뭄이 닥쳐 도자기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도자기의 원료인 붉은 흙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물건이 되어버렸지요. 정수는 헐값에 사들였던 붉은 흙을 이전 값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팔아 눈 깜짝할 사이에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망해가던 상단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아들의 상단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부활하고 집안에 다시 금은보화가 쌓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더 크고 짙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너무나도 이상해. 내 남편은 몇 해 전 큰 실패를 겪은 뒤로는 장사에는 손을 뗀 지 오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저리도 신통한 예지력을 발휘한단 말인가. 마치 미래라도 내다보는 사람처럼. 그녀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유별나게 감싸고 도는 며느리 월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 며느리년 집안이 망해갈 때는 미동도 않더니 돈이 다시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뒤에도 여전히 잠만 자고 있구나. 저녀는 대체 이 집안의 흥망성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단 말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일과 전연의 그 기이한 잠버릇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연관이라도 있단 말인가? 박씨 부인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를 아주 집요하고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며느리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집안 사람들을 닥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들 정수마저도 이전과는 달리
잠든 아내를 아주 소중하고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지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저 잠자는 며느리 월양이 쥐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작심하고 남편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거칠게 추궁하기 시작했지요. 영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소. 당신, 나에게 솔직히 말하시오. 저 며느리년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오? 당신과 내 아들은 대체 내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전현이 정말로 잠만 자면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물이라도 된단 말이오? 조 노인은 아내의 그 날카로운 추궁에 더 이상 변명으로 둘러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자신의 앞에 앉혔지요. 여보, 진정하시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는 당신도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조 노인은 차를 한 잔 마시며 자신의 길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젊은 시절 어찌하여 그리도 하는 장사마다 성공하여 단숨에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소? 박씨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 물론 당신의 수완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소? 아니요. 조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의 수완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소. 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지.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몽을 꾸는 능력이었소. 박씨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지몽이라니요, 영감? 조 노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일의 결과를 미리 보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는 큰 홍수가 날 것을 미리 꿈에서 보고 곡식을 모두 높은 곳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고, 어느 해에는 어떤 약재가 귀해질 것을 미리 알고 싼 값에 사들여 큰 돈을 벌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모든 성공은 바로 이 신비로운 예지몽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허나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내 마음에 탐욕이 깃들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흐려졌소. 1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한 큰 거래에서 실패하여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지. 나는 그 사실을 숨기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채 조용히 은퇴했던 것이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대에서 이 가문의 부흥은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었소. 그런데 바로 그때 월향이가,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오. 조 노인은 며느리가 시집온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관상을 살피다가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맑은 연기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부터 며느리의 잠자는 모습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는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소. 저 아이는 나처럼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소. 아니, 나보다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보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몽자였던 것이요. 그가 그토록 며느리의 잠을 지키려 했던 것은 그녀의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며느리의 잠꼬대를 엿듣고 아들에게 내려주었던 그 모든 꿈계시는 사실은 모두 월향의 꿈속에서 나온 놀라운 예언들이었던 셈이지요. 박씨 부인은 남편의 그 충격적인 고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멸시했던 게으름뱅이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을 구원할 살아있는 복덩이이자 수호신이었다니. 조노인 댁이 기적처럼 제기했다는 소문은 한양의 상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조 노인의 아들 정수가
운이 좋았거나 혹은 숨겨진 수완을 발휘했다고 짐작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소문을 아주 날카롭고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과거 조 노인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흑응상단의 대행수였습니다. 흑응, 그는 이름 그대로 검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과 잔인한 발톱을 가진 냉혹하고도 야심만만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사건건 조노인에게 밀려 이인자의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지요. 그는 조노인이 은퇴한 뒤 한양 상권을 독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노인의 상단이 하루아침에 유령처럼 되살아나 자신의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니 그의 심기가 편할 리가 만무했지요. 흑은근 조 노인의 성공 방식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영감 그 늙은이는 늘 귀신처럼 시장의 흐름을 한 수 앞서 내다보곤 했지. 마치 미래라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그 신통력 뒤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는 수하들을 풀어 조 노인 집안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정보망에 아주 흥미롭고도 기이한 소문 하나가 걸려들었지요. 바로 조 노인 댁에 잠만 자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듣자 하니 조 노인 댁의 모든 기적은 그 며느리가 시집온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하옵니다. 또한 조 노인과 그 아들이 그 며느리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하옵니다. 흑응의 예리한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만 자는 며느리, 신주단지 기적. 그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보며 마침내 하나의 무서운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조영감의 그 신통력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혹은 그 능력이 이제 저 며느리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조 노인 집안의 부활의 열쇠는 바로 저 미스터리한 며느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저 며느리의 비밀을 캐내어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려 조 노인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켜야겠다고 잔인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흑응상단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한 시골 마을 조 노인의 집 주변을 굶주린 매처럼 맴돌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아들 정수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자신의 아내가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니 그는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인삼거래의 실패와 붉은 흙거래의 기적적인 성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월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멍하고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미지의 존재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나를 사랑해서 혼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나를 택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그 멍한 눈빛 속에는 대체 어떤 미래의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정수는 아내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며느리의 잠꼬대를 엿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일부러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적힌 서류 뭉치를 아내의 침상 머리맡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쪽 바다의 소금 거래에 대한 계획, 남쪽 지방의 목화 거래에 대한 계획 등 허실이 뒤섞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아내가 잠결에라도 이 정보들을 보고 무언가 예언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월향의 입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잠꼬대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쪽으로
가야 해 붉은 흙, 땅이 목말라 큰 가뭄이 올 것이야.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잠꼬대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서쪽, 붉은 흙, 가뭄. 그의 사업 계획서에는 있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 노인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계시다 라며 당장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의 계획에 투자하라고 말했지요. 정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아버지와 아니 아내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단이 가진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여 서쪽 지방에서 나는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고령토를 헐값에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비이성적인 투자에 한양의 모든 상인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조 도령이 돈벼락을 맞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군. 저 쓸모없는 흙더미를 사서 대체 어디에 쓰려 한단 말인가? 정수 자신 또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아내의 예언이 빗나간다면 그의 상단은 회복 불가능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정수가 붉은 흙에 모든 것을 걸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몇 주 뒤, 마침내 하늘은 그의 믿음에 응답했답니다. 서쪽 지방에서부터 끔찍한 대가뭄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한양으로 날아든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서쪽 지방의 강과 하천은 모두 바닥을 드러냈고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큰 산업이었던 도자기 생산은 물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지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도자기의 원료인 붉은 흙, 즉 고령토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흙 한 줌이 쌀 한 가마니와 맞먹는 그야말로 흙이 금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수의 무모한 투자를 비웃었던 한양의 상인들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며 그의 해안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은 흙을 구하기 위해 이전 가격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싸들고 정수의 상단 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정수는 헐값에 사들였던 흙더미를 엄청난 가격에 되팔아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망해가던 상단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아 오히려 이전 조 노인이 전성기 시절에 쌓았던 부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막대한 액수였습니다. 조 노인의 상단은 단 한 번의 거래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기적적인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산더미처럼 쌓인 동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아내 월양의 그 신비로운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졌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잠만 자는 게으른 여인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침상 곁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미지의 존재를 마주한 듯한 깊은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지요. 그날 밤 정수는 아내 월향이 잠든 침상 곁에서 밤이 새도록 그녀를 지켜보았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경외감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월향이 부스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눈이 퉁퉁 붓도록 밤을 새운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어찌 밤새 잠을 이루지 않으셨사옵니까?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앞에 깊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방바닥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지요.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나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당신을 원망하고 무시하기만 했소. 부디 이 어리석은 지아비를 용서해 주시오. 월향은 남편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조, 노인 또한 무거운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소. 아가, 이 늙은 시아비 또한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조 노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의 그 귀한 능력을 우리 가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려 했다. 너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기는커녕 오직 너의 꿈만을 훔치려 했던 이기적인 늙은이에 불과했다. 부디 우리 부자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다오. 시아버지와 남편 두 남자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에 월향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지요.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사과 앞에서 월향은 마침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슬프고도 기구한 과거를 눈물로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그 신비로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꿈을 통해 곧 닥쳐올 불행한 일들을 미리 보곤 했사옵니다. 그녀가 5살 무렵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 붉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그저 어린아이의 헛된 꿈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부엌에서 불이 나 집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꿈속에서 마을의 큰 다리가 무너져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른들에게 달려가 다리가 무너질 것이니 절대 건너지 마셔요 하고 외쳤지만 어른들은 재수 없는 소리 한다며 그녀를 쫓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마로 불어난 강물을 이기지 못한 낡은 다리가 정말로 무너져 내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지요. 그녀의 예언이 끔찍한 현실로 반복해서 이루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신통한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불행을 몰고 다니는 불길한 아이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가 나타나면 재앙이 닥친다. 저 아이의 입이 바로 저주의 시작이다. 가장 끔찍했던 비극은 그녀의 가족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오라비가 역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가족들에게 제발 마을을 떠나자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마을에 역병이 돌아 그녀의 모든 가족이 그녀의 꿈속에서 본 모습 그대로 그녀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월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을 잡아먹은 저주받은 아이로 낙인 찍혀 돌팔매질을 당하며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너무나도 밉고 저주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꿈을 더 이상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그 가슴 아픈 고백에 조 노인과 정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답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녀의 그 깊은 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싸움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정수는 아내를 자신의 품에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소. 이 어리석은 지아비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조 노인 또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가, 너의 능력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라고 너에게 내려주신 귀하고도 성스러운 자비심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이 시아비와 네 지아비가 너의 곁에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가족의 그 따뜻한 이해와 굳건한 사랑 속에서 월양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언제나 불행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단순히 가문의 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고 소외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지요. 아버님, 서방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잠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꾸는 꿈을 이제는 기꺼이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월향의 그 결심에 조노인과 정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조노인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향의 침실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가장 신성한 회의실이 되었지요. 월향이 잠이 들면 조노인과 정수는 붓과 종이를 들고 그녀의 침상 곁을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단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읽어냈지요. 조노인 댁 상단의 기이한 부활과 그들의 연이은 성공은 경쟁자였던 흑응 상단의 대행수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었답니다. 흑응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조노인 댁의 비밀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추적은 모든 기적의 근원이 바로 잠자는 며느리 월향에게 있다는 놀라운 진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며느리라 허허허 조영감 그 늙은 여우가 그런 무서운 패를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흑응의 눈이 탐욕과 질투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만약 저 여자를 내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천하의 모든 부와 권력이 내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가장 잔혹하고 실력 있는 자객들을 불러 모아 은밀하고도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요. 오늘 밤 조노인의 집에 잠입하여 그 며느리라는 연을 산채로 납치해오너라. 만약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조리 베어 버려라. 그날 밤 조노인의 집에는 평소와는 다른 불길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부엉이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까만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유난히 차가운 달만이 떠 있었지요. 그 시각 월향은 깊은 잠에 빠져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꿈은 이전과는 다른 아주 끔찍하고도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흠뻑 흘린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일어나셔요. 도둑입니다. 자객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월향의 다급한 경고에 조노인과 정수는 잠결에 뛰쳐나왔답니다. 그들이
어리둥절하며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집의 담벼락 사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내 집을 넘보는 것이냐. 조 노인은 늙었지만 과거 상단을 이끌던 거상답게 배포가 두둑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칼을 빼어들고 아들과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아들 정수 역시 몽둥이를 집어들고 아버지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허나 내 아들과 며느리만큼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겠다. 조 노인이 포효했습니다. 집안에 몇 안 되는 하인들과 머슴 강소에 또한 쟁기와 낫을 들고 주인의 곁을 지키기 위해 달려 나왔습니다. 자객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훈련된 살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노인과 그 가족들의 기세는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그것처럼 처절하고도 맹렬했지요. 저기 저 계집만 잡아라. 나머지는 죽여도 좋다. 자객 두목의 외침과 함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챙, 캉, 으악. 어둠 속에서 칼과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한데 뒤엉켜.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 노인은 늙은 몸을 이끌고 용맹하게 싸웠지만 자객의 칼에 팔을 베어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수 역시 아내의 방문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지만 수적으로 몰리자 그의 등과 어깨에는 상처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지요. 서방님, 월향은 방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그 저주받은 능력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객 두목이 마침내 정수를 쓰러뜨리고 월향의 방문을 거칠게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지. 마님. 그러지 않으면 내 지아비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자객 두목의 칼끝이 월향의 목을 향해 겨누어지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월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오히려 침착하게, 아니,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내 놈의 이름은 흑표로구나. 그리고 내 놈의 왼쪽 어깨에는 어릴 적 곰에게 물린 흉터가 남아있지. 그녀의 그 예기치 못한 말에 자객 두목은 순간 당황하여 칼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 그것을... 월향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의 운명마저도 쥐고 있는 신의 눈과도 같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 바로 예지몽의 힘을 방역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들을 덮친 이 자객들의 모습과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모두 낱낱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자객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너는 며칠 전 노름빚에 쪼들려 동료의 돈주머니를 훔쳤지. 그리고 너는 내 놈의 주군인 흑응 몰래 그의 첩과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 자객들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저 낯선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경악과 함께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월향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공포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 또한 보고 있다. 너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다. 너희 주군의 칼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녀의 그 저주와도 같은 예언에 자객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순간 월향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서방님, 지금입니다. 뒷마당 우물, 그들의 퇴로는 그것뿐입니다. 그곳을 막으셔요. 그녀는 꿈속에서 자객들이 도망칠 경로까지 이미 모두 보아두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아내의 그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뒷마당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물 옆에 쌓여있던 커다란 장작 더미를 퇴로를 향해 달려오던 자객들의 앞을 향해 힘껏 밀어버렸지요. 와르르. 장작 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자객들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퇴로가 막힌 자객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지요. 정수와 하인들은 손쉽게 그들을 모두 포박하여 관에 넘겨버렸답니다. 자객들이 모두 붙잡히고 그들의 배후에 흑응상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양의 상계는 발칵 뒤집혔답니다. 흑응근 자신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부인하며 오히려 조 노인댁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역으로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그 또한 월향의 예지몽 앞에서는 손바닥 안에 손오공에 불과했습니다. 월향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앞으로 흑응 상단에 닥쳐올 모든 불행과 재앙을 꿈을 통해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흑응 상단이 서역으로 보내는 비단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침몰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그들이 사재기 해둔 약재는 큰 역병이 돌 것이라는 헛소문 때문에 똥값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관료가 비리 혐의로 파직당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조 노인과 정수는 월향의 그 무서운 예언에 따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흑응 상단이 망해가는 길목을 미리 지키고 서서 그들이 헐값에 내놓는 재산과 상권들을 헐값에 하나씩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도 무서운 복수극이었지요. 몇 달 뒤 월향의 예언대로 승승장구하던 흑응상단은 연이은 불운과 악재 속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흑응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았고 그의 악행 또한 관아에 모두 알려져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거대한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그의 상단까지 흡수한 조 노인댁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잠만 자던 며느리 월향, 그녀 한 사람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가문이 이전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그야말로 몸둘바를 몰랐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멸시했던 게으름뱅이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을 구원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은인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그녀는 며칠 밤낮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난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후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며느리 월향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앞에 자신의 그 뻣뻣했던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요. 아가, 새아가, 이 못나고 어리석은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나는 너의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옹졸한 잣대로 너를 재단하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야. 박씨 부인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월향은 그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일어나셔요. 고개를 드셔요. 과거의 일은 모두 지나간 꿈과 같은 것이옵니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요. 며느리의 그 바다처럼 넓은 용서에 박씨 부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구박하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유별난 시어머니가 되었지요. 그녀는 며느리의 잠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성한 것인지를 깨닫고 과거 시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의 잠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최고급 비단으로 이부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을 피웠으며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파리차애를 들고 서서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까지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 유별난 며느리 사랑은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렇게 조 노인의 상단은 월양의 지혜로운 예지력과 정수의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 그리고 조 노인의 노련한 경륜이 한데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부를 쌓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월양의 꿈을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월양은 자신의 꿈을 통해 어느 지방에 큰 가뭄이 들 것인지를 미리 알아내어 그곳에 우물을 파주었고 어느 해안에 큰 풍랑이 닥칠 것을 예지하여 어부들이 미리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람의 결백을 꿈에서 보고 그 증거를 찾아내어 그의 누명을 벗겨주기도 했지요. 조 노인의 상단이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그렇게 재난을 미리 막고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며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의로운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월향을 잠자는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백성을 위해 좋은 꿈을 짓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며느리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송했지요. 그녀는 비록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낮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그 깊고 긴 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보살의 길을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굳게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 주었고, 남편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용감한 행동가가 되어 주었으며, 시어머니는 그녀가 평온하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시름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꿈을 짓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